198769 757922 이것은 오늘 새로 세워질 이한열 열사 기념비에 세워질 숫자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때가 1987년 6월 9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7월 5일, 국민정을 치른 7월 9일, 그리고 그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87년 6월 9일 오후 5시 연세대 정문 이한열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이한열은 시위대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한열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의식을 되찾고 고통 속에 신음을 했습니다. 내일 시청에 가야 하는데 그의 끝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10일 17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 시위가 2145회입니다. 시위자 수가 500만 명이었습니다. 발사된 최루탄이 35만 발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6월 29일 민주화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28년이 흘렀습니다. 87년 6월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87년과 2015년 오늘의 민주주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공안 검사들이 득실하는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명시한 우리 헌법은,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그를 찾기 위한 반문을 합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만이 주인입니다. 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메르스 방역 실패는 박근혜 정부 인사 실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면 총리라도 나서야 하는데 총리가 부재 중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는 것은 오기 인사, 추첨 인사의 결과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온갖 구설과 흥결에서 불구하고 억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사퇴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관,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은 이 정권의 불행이자 온 국민의 불행입니다. 2003년 사스 사태처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총리 부재는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메르스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장차관은 메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보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와 역장 대응의 원인은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 위에 치우친 인사를 한 때문입니다. 복지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까지 메르스 방역의 개선상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제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신속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안총리가 아닙니다. 방역총리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과 야당을 방역의 대상으로 보는 공안총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공무원과 의료 전문가를 붙들고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사람은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31%에 불과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실패한 인사의 전형인 이완구 전 총리 때보다도 낫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 신뢰와 합조를 얻어서
이를 이끌어낼 국민통합형 총리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또 한 번의 인사 실패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총리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표를 위해서 메르스 관련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이 최초로 메르스 확진자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학부모를 위한 국민들의 불안, 국제사회의 신뢰의 추락, 경제적 손실이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영표 장관, 총리 지명자는 모두 무능과 무사안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야 어찌되었든 한사코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이런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정말로 맞다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주 5일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하고 프랑스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 어이없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또 문영표 장관은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왜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시키지 않냐,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위기 단계를 격상시키지 않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메르스 대처의 실패가 이미 다 드러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메르스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단계를 주의로 억지로 낮춰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이미지는 계속 관리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 즉각 위기 단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시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또 마음의 부활을 치밀게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용비어청가에 청와대는 흡족할지 모르지만은 메르스 확산 속에서 하루하루 근심이 커가는 국민들의 상처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대처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고 야당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그 대책 본부냐, 관리 본부냐, 민간 TF냐, 집값 TF냐, 긴급 대책반이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냐, 지금 제가 거명한 이것은 모두 정부가 내놓는 TF인데 결국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결국 청와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시기에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우려와 더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지와는 별도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의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문제, TPP 가입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는 국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탄저균 유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미국 측이 분명한 사과, 경위 설명,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수호파 개정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한미 FTA 체결 시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 확보에 대해서 2년째 미국 의회가 공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한미 간의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이 전문 비자 쿼터 15,000개 확보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60항쟁으로 당시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다가 국민이 직접 뽑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거의 30년이 지나서 시대도 달라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복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개헌은 지금 9년을 넘기면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 다른 큰일들이 많이 생겨서 개헌 논의가 초점하고 있는데 국회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국회가 개헌을 발의해서 추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 총리 후보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자료를 제출안해서 청문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언론에서는 한 방이 없다 그러시는데 실은 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습니다. 마치 레포트도 안 내면서 학점 달라고 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청문회를 위해서 자기 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기 신변 모든 일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나라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국가 사절 외우는 정성보다도 엄정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는 정성이 더 큰 애국심입니다. 끝으로 메르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석현 의원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비는 잘 해야 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국민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되도록 일찍 잠을 푹 잡니다. 또 먹는 것도 저는 면역 능력을 키우는 식품을 골라서 먹습니다. 마늘, 양파, 토마토, 두유 이런 걸 많이 먹고 차도 제가 커피를 안 마시고 생강차를 생강이 또 면역 능력을 많이 키웁니다. 그걸 제가 먹습니다. 또 주머니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항상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다녀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누가 채찍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서만 이 마스크를 하고 또 그 네프킨보다 두터운 그 키친 타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서 혹시라도 내가 기침 하려면 그걸 가지고 막 기침 그걸로 입을 가리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이 메르스가 지금 우리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비 한 줄금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은 언제 그랬지 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병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어떻든 이 메르스가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대비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국무총리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첫마디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석현.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으며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 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정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서 고위 공무퇴직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릅니다. 황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동안 정관예우의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법을 핑계로 수임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그런 황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정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해자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 횡령 대부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1, 2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피해자는 당연히 태평양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게 일을 다시 맡깁니다.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 후보자도 주심 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미 1, 2심을 패소해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 2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법 주심 판사와 후보자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정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정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 후보자의 정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과연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업무상 기밀, 의뢰자의 신상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 경우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습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회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자료인데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공개해 청문위원들의 뒤통수를 치는 등 수싸움은 앞서서 검찰총장,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무수히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총리 후보자가 따라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국정 운영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꼼수에 능한 총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총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황 후보자가 변명의 도구로 삼고 있는 법조인위원회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본인은 협의위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도 있고 2013년 협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비법조인을 포함하여 협의위의 인적 구성을 다양할 것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위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법조인을 위한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이렇게 구성해서 과연 공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협의의 인적 구성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존폐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인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후보자가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협의 뒤에 숨어 책임을 입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소의 소신대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직자로서 적격성을 검증받으십시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황 후보자 스스로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당도 황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정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이것은 지난 7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 명 이상의 의심 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구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13일 날 기공식 축하 공연에 이어서 16일 성대한 기공식을 준비했습니다만 메르스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서구청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폐업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병원이 폐업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과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 도민을 신종 감염병 예방 체계 관련해서 잠재적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이어서 박광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총리 후보 정보 공개 거부는 부적격 총리, 또 부적합 총리 논란과 우려를 더욱 키워갈 것입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거부할 거였으면 총리 제안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총리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인사검증팀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를 비롯해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황 후보자에게 요청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황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와대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청와대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거나 또는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인사검증은 할 필요가 없는 구멍난 검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황 후보자는 자료와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진지하게 검증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 휴게를 지자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적으로 다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중아시아 등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판넬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기 때마다 국내에서는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 상황, 부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아픈 자식들만 남겨두고 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방문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안전 종식을 위해서 출국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